익산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엔 흐린 봄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하얀 국화와 소박한 청포꽃이 놓인 영정 앞에서 조은별은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고개를 들지 못한 그녀의 손끝엔 붉게 부은 눈망울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말없이 흐르는 향내 속에서도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다. 고동철, 은별의 시아버지이자 고인의 남편은 영정 앞에 묵묵히 앉아 있었다. 전직 시인이자 지금은 마을 도서관에서 고전을 정리하며 살아가는 그는 아내를 보낸 슬픔조차 절제된 자세로 가슴에 안고 있었다. 말없이 엎드린 그의 모습은 무겁고 단단한 조각처럼 보였다. 그 옆엔 둘째 며느리 백미나가 있었다. 단정한 검정 치마 정장, 세련된 화장, 가지런히 묶은 머리. 조문객들 사이에서 그녀는 마치 조용한 주인공처럼 주목을 받았다. 눈물을 훔치는 손수건, 고개를 끄덕이며 조문객을 맞는 태도 하나하나가 지나치게 연출돼 보였지만 아무도 그 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은별의 귀에 문득 미나의 말이 날카롭게 들어왔다. 형님은 간호학 공부를 하셨다는데 어머니 돌보는 건 왜 저렇게 힘들어 했을까요? 조용히 속삭였지만 그 말은 충분히 들렸다. 함께 있던 마을 사람 하나가 맞장구 쳤다. 그래도 작은 며느리가 참 고생 많았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제일 많이 챙긴 건 미나였잖아요. 은별은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돌렸지만 시선은 이미 고정된 듯 미나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미나는 여전히 상냥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은별에게 칼날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를 돌본 지난 3년간의 시간이 떠올랐다.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투병을 시작한 그날부터 은별은 간호학과 휴학을 결심하고 시골로 내려왔다. 주사약 투여, 욕창 방지, 식이 조절, 모든 걸 은별이 직접 도맡았고, 고동철은 언제나 묵묵히 식탁 맞은편에 앉아 아내와 며느리를 바라보기만 했었다. 그러나 정작 조문객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미나였다. 그녀는 가끔 보양식을 들고 와 꽃과 미소를 함께 전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미나의 손만 꼭 잡곤 했다. 은별은 질투하지 않았다. 아니, 질투할 시간조차 없었다. 밤마다 응급 상황이 생기고 응급실과 화장실 사이를 오가던 그 시간이 너무 치열해서 장례식장 뒤편의 작은 대기실에서 고동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인이 된 그의 몸은 느렸지만 걸음에는 여전히 품위가 있었다. 그를 따라 모두가 잠시 움직이자 은별은 미나가 조문객 무리를 이끄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다. 어깨를 감싸며 위로하는 손길과 흐느끼는 연기까지 자연스러웠다. 그 순간 은별은 알아차렸다. 이제 모든 시선과 판단은 미나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마치 그녀가 진짜 며느리라는 듯. 조용히 조문객을 맞던 은별의 입술은 조용히 굳게 다물렸다. 억울한데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채 그녀는 다시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고 은별을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 없는 그 눈빛은 죽어서도 그대로였다. 마음이 얼어붙는 듯했다. 하지만 이날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장례식 이튿날 저녁 비가 살짝 뿌리는 가운데 장례식장은 가족들만 남은 고요한 공간이 되었다. 조용한 합동 조문 후 고동철은 영정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입을 열었다. 나는 이제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야. 가진 것도 얼마 없고 다들 고생 많았으니 조금씩 나눠 가져야지. 그 말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미나가 부드러운 미소로 말을 이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도 어머님 마음은 분명했잖아요. 그녀의 시선이 은별을 스치듯 지나갔다. 은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미나의 다음 말이 그 고개를 다시 들게 만들었다. 어머님 생전에 그러셨죠. 내 세 며느리 중에 하나를 꼭 꼽아야 한다면 미나 너다. 그 말 다들 들으셨잖아요.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은별의 손끝이 떨렸다. 미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님이 마지막엔 형님 간호가 조금 힘들다고 가끔 그러셨잖아요. 순간 마치 이 대화 전체가 준비된 연극처럼 느껴졌다. 은별은 자리에서 일어설 뻔했지만 고동철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래, 그랬었지. 그 한마디는 마치 망치처럼 은별의 가슴을 내리쳤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은별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까지 약을 챙기고 욕창을 막기 위해 밤을 새웠던 그 시간들. 그것은 그녀의 헌신이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힘들어했다는 평가라니. 은별은 숨을 삼켰다. 차가운 공기가 폐 끝까지 들어왔다. 옆에 있던 남편 준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편애하던 둘째 부부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은별은 그런 남편에게조차 기대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은별은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다. 어두운 들판 너머 무심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다정함도 연민도 없이 떠난 시어머니. 그분은 미나의 미소와 보양식에는 웃었지만 자신을 지탱해준 사람의 손은 마지막까지 외면했다. 은별은 고요히 숨을 내쉬며 울음을 삼켰다. 감정이 터질 듯 부풀어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도 터뜨릴 수 없었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뒤편 대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녀의 발을 멈추게 만들었다. 안에선 미나와 고동철이 나지막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형님 간호가 좀 불편하셨대요. 병원에서도 형님이 간호를 좀 과하게 하신 것 같다고 들었어요. 고동철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고 곧 낮고 짧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래, 그랬던 것 같구나. 은별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작은 대화가 지금까지 그녀가 쌓아온 모든 시간과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명백한 왜곡이었고 계획된 배제였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눈가에 맺힌 눈물은 참을 수 없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은별도 알고 있었다. 그들의 말이 현실이 되는 걸 막아야 했다.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다음 날 오전 장례식장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져 있었다. 이틀째 낮 조문이 끝나고 조용해진 빈소. 제단 앞에는 다시 하얀 국화가 정갈이 놓였고 사진 속 시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하게 은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은별은 어젯밤 대기실에서 들었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신을 향한 시아버지의 짧은 한숨, 미나의 비틀린 말들, 그리고 아무도 그 진실을 되돌아보지 않는 분위기. 참아왔던 분노가 서서히 끓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차를 정리하던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미나였다. 그런데 아버님도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형님이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걱정되신다고요. 사실 간호도 형님 혼자만 고생하신 건 아니잖아요. 주변에 모여있던 몇몇 친척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고 은별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숨을 크게 들이쉬며 제단 쪽으로 다가갔다. 빈소 안의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그녀는 정면을 응시한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3년 동안 어머님을 어떻게 모셨는지 아무도 모르시죠. 밤새 토하고 울고 움직이지도 못하실 때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때 미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형님, 지금 이런 자리에서 왜 감정 조절 좀 하시고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은별의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감정 조절, 조절이 되면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겠어요? 당신이 어머님 손 한 번 잡을 때 나는 밤새 체위 바꾸고 욕창 막느라 손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내 간호가 문제였다고요? 빈손은 일순 침묵에 휩싸였다. 미나는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은별은 그대로 재단 앞으로 걸어갔다. 어머님, 저 진심으로 모셨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원망 없이.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야 저는 이렇게 남겨졌네요. 그녀는 재단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다. 그때였다. 손이 재단 가장자리에 살짝 스쳤고 얇게 쌓인 과일 접시가 휘청였다. 은별, 안 돼. 남편 준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작은 충격에 재단이 기울었고 차려졌던 과일과 접시, 촛불이 바닥에 쏟아졌다. 병풍 너머에 있던 꽃병도 쓰러지며 깨지는 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다. 은별은 바닥에 무릎 꿇은 채 그대로 멈췄다. 조문객 중 누군가는 놀라 두 손을 입에 올렸고 미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은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정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쏟아지는 빗방울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다. 무너진 재단 앞에서 은별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은별의 세계가 무너지는 동시에 스스로 일어서려는 첫 발걸음이었다. 장례식장이 잠잠해진 밤. 깨진 유리 조각과 흩어진 음식의 흔적은 정리되었지만 은별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녀는 조용히 홀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준호조차도. 그날 밤 시아버지 고동철은 별말 없이 자신만의 방에 들어갔다. 무너진 재단 앞에서 말없이 은별을 바라보던 그의 눈에는 판단도 위로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나무처럼 침묵만이 그를 둘렀다. 이튿날 아침 갑작스러운 비명 소리가 장례식장 안을 울렸다.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높게 떨렸고 은별은 단숨에 방으로 달려갔다. 고동철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숨은 가쁘게 가빠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왼손은 가슴을 움켜쥔 채였다. 준호는 당황한 채 전화를 붙잡고 있었고 미나는 발을 동동 굴렀다. 구급차 불러요. 지금 당장. 은별은 냉정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고동철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다. 빠르지만 불규칙한 리듬. 응급처치가 시급했다. 준호, 넥타이 좀 풀어줘요. 고개는 옆으로. 숨 쉬게. 미나 씨, 창문 좀 열어주세요. 산소 들어오게.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은별만이 중심을 잡고 있었다. 간호학도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그녀는 두려움 대신 집중했다. 손끝은 떨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돼 있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은별은 함께 탑승했다. 미나는 자신은 옆에 탈 수 없다고 했고 준호는 어지러워하며 따라오지 못했다.
응급실에 도착한 후에도 은별은 담당 의사에게 고동철의 병력과 증상을 또박또박 전달했다. 응급 구조팀은 그녀의 말에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고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졌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았어요. 누가 응급처치를 하셨죠? 의사의 말에 간호사가 조용히 손가락으로 은별을 가리켰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확히 대처하셨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은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눈물이 다시 고였지만 이번 눈물은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저 사람을 살려냈다는 안도와 자신이 아직 이 가족 안에 필요한 존재라는 깨달음이었다. 병실로 옮겨진 고동철은 안정제를 맞고 잠들었다. 그 옆에 의자 하나를 끌어앉은 은별은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아버님 제 말 들리세요? 꼭 괜찮아지셔야 해요. 이제는 아직 아무 말도 듣지 못했으니까요. 그녀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 눈물은 약하지 않았다. 되려 단단하고 오래된 침묵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 같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순간 고동철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는 것을. 고동철은 중환자실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 의사는 일주일만 지나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거라 말했다. 은별은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매일 아침 체온과 혈압, 산소 포화도를 직접 기록했고 약물 투여와 수액 교체 시간도 꼼꼼히 체크했다. 그녀는 잠시도 긴장을 놓지 않았다. 고동철이 혼수 상태에서 벗어난 뒤에도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기에 은별은 그 곁을 떠날 수 없었다. 식사도 병실에서 간단히 해결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도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전 여기 있어요. 그날 오후 미나와 재훈이 병문안을 왔다. 평소보다 더 고운 옷차림에 미나는 큼지막한 보약 상자를 들고 병실로 들어섰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제가 어제 밤새 끓인 죽이에요. 좀 드셔보세요. 고동철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말은 여전히 하지 못했다. 은별은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나섰다. 두 사람이 온 김에 화장실을 다녀올 생각이었다. 복도로 나오던 은별의 발걸음이 병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말에 멈춰섰다. 이 병원비도 꽤 나올 텐데 이렇게까지 병원에 계시는 게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미나의 목소리였다. 에이, 조용히 좀 해. 여긴 병원이야. 재훈의 낮은 목소리가 뒤따랐다. 하지만 미나는 멈추지 않았다. 저 형님은 그날 장례식에서 재단까지 엎었잖아. 요즘 정신 상태도 솔직히 아버님도 걱정 많으시대. 당신도 알지. 형님 좀 이상하다고. 은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문 너머의 대화는 더 이어졌다. 그리고 아버님, 결국엔 형님보다 날 더 믿잖아. 당신도 느꼈지. 아버님이 눈 뜨자마자 아무 말도 없던 거. 그게 뭘 말하는지. 잠깐 침묵. 그리고 재훈의 망설이는 대답. 그래도. 하지만 미나는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아버님을 편히 모시는 게 결국엔 어머님 유언도 지키는 거야. 은별은 말없이 병실 문 앞에서 두 손을 꼭 쥐었다. 피가 통하지 않는 듯 손끝이 저릿해졌다.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다. 숨이 막히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억지로 삼켰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라고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고동철의 상태를 생각하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았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흘러들어왔다.
바람이 살짝 불어 창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은별은 창문 틈 사이로 고요한 들판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잠잠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진실을 덮으려는 말들과 침묵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을 향한 배제. 그녀는 깨달았다. 이건 그냥 잠깐의 오해가 아니라 자신을 집안에서 완전히 밀어내려는 시도라는 것을. 이제는 반드시 입을 열어야 한다. 그저 울고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몸으로 배웠다. 하지만 아직은 그 순간이 아니었다. 시아버지가 다시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때야말로 모든 걸 꺼낼 수 있으리라. 은별은 천천히 창문을 닫고 병실로 돌아갔다. 미나는 다시 웃으며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고, 고동철은 여전히 침묵 속에 누워 있었다. 은별은 조용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의 손을 다시 잡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번엔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고동철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말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의식은 또렷했고 식사도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었다. 의사는 특별한 합병증 없이 회복 중이라고 말했다. 은별은 여전히 병실을 지켰다. 매일 새벽 병원에 도착해 창문을 열고 새 수액과 약을 준비하고 식사는 따뜻하게 다시 데워 정성껏 떠먹여 드렸다. 그녀의 헌신은 마치 조용한 의식처럼 반복되었고 고동철은 말없이 그 손길을 받아들였다. 그날 오후 미나와 재훈이 다시 병실을 찾았다. 이번에는 유난히 오래 머물렀다. 미나는 고동철의 옆에 앉아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이제 퇴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형님은 간호에 지치셨을 테고 저희가 잘 모실게요. 은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말없이 그저 그녀의 눈빛만이 말하고 있었다. 당신은 지금도 진심이 아닌 연기로 모든 걸 덮고 있군요. 고동철은 아무 말이 없었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은별에겐 더 깊은 절망으로 느껴졌다. 저녁이 되자 미나와 재우는 자리를 떴다. 은별은 짐을 정리하려 병실 밖 복도로 나섰고 그 순간 또 다시 낯선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병원 로비 근처 커튼 너머의 응급 스트레처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재훈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이제 아버지가 나아지시면 형님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지. 솔직히 오래 있기도 그렇고. 미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돌아가긴 뭘 돌아가. 난 형님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아버지께 얘기했어. 장례식장에서 재단 엎은 사람을 누가 믿겠어. 은별은 심장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다시 그 말이었다.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말. 미나는 이어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형님이 시어머니 죽음에 영향을 준 거 아닐까. 그런 말 다들 생각은 하고 있을 거야. 재우는 당황한 듯 숨을 들이켰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은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쉬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눈앞이 뿌옇게 번졌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이제 그들은 자신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진실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병실로 돌아와 고동철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는 잠든 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이젠 다시 깨어나 그 진실을 이야기해줘야 했다. 단 한마디라도 그 단단한 침묵을 깨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뿐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엔 기계음만이 울렸다. 은별은 다시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고 어둠 속에서 별 하나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아버님, 일어나 주세요. 제 말을 들어줄 유일한 사람이 당신뿐입니다. 그리고 미나 씨의 거짓을 막아줄 사람도요. 며칠 후 고동철은 병상에서 눈을 떴다. 은별이 조용히 손을 잡자 그는 작게 속삭였다. 미안하다, 은별아. 그 말 한마디에 은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가족들이 모두 병실에 모였고 고동철은 아내의 일기장을 꺼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다. 은별이 없었으면 난 진작 무너졌을 것. 그 아이는 묵묵히 나를 살렸다. 미나의 얼굴이 굳어졌고 고동철은 조용히 말했다. 넌 내 앞에서만 웃었고 난 다 알고 있었다. 실망이다. 정적이 흘렀고 준호는 은별의 손을 꼭 잡았다. 고동철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제 진실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고동철은 병원에서 무사히 퇴원해 익산 자택으로 돌아왔다. 은별은 그의 곁을 지키며 조용히 식사를 차리고 약을 챙기며 다시 일상을 회복해 갔다. 집 안은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며칠 뒤 고동철은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 은별에게 내밀었다. 이건 너희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거다. 원래 내게 주고 싶어 하셨지. 상자 안에는 은으로 된 단아한 비녀가 놓여 있었다. 끝에 작고 정교한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조용하지만 힘있는 기품이 느껴졌다. 은별은 그 비녀를 조심스레 가슴에 안았다.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고동철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다. 너희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다. 그 말에 은별은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게가 서서히 풀려나갔다. 며칠 후 은별은 다시 간호사 유니폼을 꺼내 입었다. 익산 시립병원 중간 간호사로 복직이 결정되었고 첫 출근을 앞둔 아침 고동철은 작은 청진기 상자를 건넸다. 다시 걷는 너의 길을 응원하고 싶다. 그 청진기 손잡이에는 은별의 이름이 정성스레 새겨져 있었다. 그날 저녁 은별은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다시 섰다. 향을 피우고 조심스레 술잔을 올리며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님, 이제 저도 알아요. 어머님의 진심을. 그리고 저도 용서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절을 정중히 올렸다. 창밖에선 봄바람이 불었고 마당 끝에 핀 진달래 꽃잎이 살랑살랑 흔들렸다. 마치 시어머니의 미소가 바람에 실려 돌아온 듯 따뜻하게 느껴졌다. 은별은 마침내 이 가족의 일부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말보다도 확실한 위로였습니다.